공자는 젊은 시절 노나라의 창고를 관리하는 위리라는 관직에 있었다. 또 목장에서 가축들을 돌보는 승전이라는 직책도 가지고 있었다. 모두가 별 볼 일 없는 허접스러운 자리였다. 그러나 그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도 항상 좋은 실적을 거뒀다. 그 때문에 노나라의 권신이었던 계시의 돈독한 신임을 받았다. 나중에는 그의 추천으로 대부의 지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 한때 천하를 호령했던 주나라 천자의 지위는 그 당시 점점 미약해지고 있었다. 자연스레 각 제후들은 정벌전쟁에만 온 신경을 기울였다. 천하의 예약이 붕괴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그때 공자는 이런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했다. 천하를 인과 애가 충만한 세상으로 건설해 통일하려고 했다. 예와 법으로 유지되는 질서 있는 사회를 건설하려는 뜻을 품었다. 50세 되던 해에 드디어 중도제라는 직책에 올랐다. 그제야 세상을 구제하겠다는 자신의 주장을 펼칠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그는 실제로 중도제가 된 지 1년여 만에 뛰어난 업적을 거뒀다. 그러자 사방의 관리들이 그의 노하우를 배우러 모여들었다. 얼마 후 그는 다시 대사구로 승진했는데 이 자리는 승상, 즉 국상을 대행하는 자리로 그가 마침내 국정을 총괄하는 자리에 오른 것이다. 그가 자신만의 색깔을 가진 정치를 펼친 지 겨우 3개월이 지났을까. 노나라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상인들은 투기적인 방법을 이용해 과거처럼 물가를 올리지 않았고 백성들은 각자 알아서 예법을 잘 지켰다. 따라서 사회 질서는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게 됐다. 그 기간 동안 그는 노나라를 위해 2가지 중대한 실적을 이뤄냈다. 그 중 하나는 제나라에 강탈당한 노나라의 영토를 돌려받은 일이었다. 그것은 제나라와 노나라의 군주인 정공이 정상회담을 가졌을 때 합의한 바 있었다. 다른 하나는 노나라의 3대 권신을 대표하는 계씨와 숙손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던 영토를 분할한 일이었다. 이로써 노 정공의 지위는 더욱 강화될 수 있었다. 사실 공자가 국정에 참여한 기간은 그다지 길지 않았지만 그의 세상을 구제하겠다는 노력은 이처럼 크나큰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후사다마라고나 할까. 이때 제나라는 노나라가 강대해지면 궁극적으로 자국에 불리할 것이므로 노나라의 국력 강화를 매우 우려했다. 결국 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노 정공에게 미인을 보내 여색에 빠지게 만들었다. 정공은 이후 나라를 다스리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 공자는 노나라가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어려운 형세로 치닫자 제자들을 데리고 천하를 주유하기로 결단을 내렸다. 세상을 구제하겠다는 자신의 주장을 선전하면서 제후들에게 등용되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당시 각 제후국들의 정치는 거의 모두 권신이나 세력이 큰 시족들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었다. 당연히 그들은 제후들이 공자를 등용해 자신들의 권력에 칼을 들이대지 않을까 두려워했다. 자신들의 이익이 침해받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했다. 당연히 적극적으로 그를 배척했다. 어떤 이들은 다른 제후국에서 공자를 임용하려는 것까지 은근히 방해했다. 자신들의 나라에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공자에게 해를 입히려는 이들도 있었다. 공자가 위나라에 도착했을 때였다. 하무리의 위나라 권신들이 칼 등의 무기를 지닌 병사들을 대동하고 나타나 그에게 공갈과 협박을 했다. 공자가 송나라에서 도와 예에 대해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사마완발 이 한무리의 병사들을 보내 그를 위협했다. 초나라의 소왕이 그를 등용하고자 할 때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소왕은 이때 그에게 무려 700리의 봉지까지 나눠주려고 했다. 그러나 기를 쓰고 반대하는 영윤자서의 반대에 부딪혀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 공자의 순환은 이 정도에서 그치지 않았다. 몇 차례나 포위 공격을 당해 목숨을 잃을 뻔한 적도 있었다. 한 번은 진나라와 채나라 사이에서 양국 대부들의 협공을 받은 적이 있었다. 이때 제자들은 며칠 동안이나 먹을 것이 없어 하나둘씩 쓰러져 갔다. 그러나 공자는 그때도 의연하게 검은고를 뜯고 노래를 불렀다. 기가 죽은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제자들은 스승이 역경에 처해도 이처럼 의연하고 낙관적인 모습을 보이자 하나같이 찬탄에 맞이 않았다. 그러나 세상을 버리고 산속으로 숨어든 은자들의 생각은 달랐다. 세상사에 달관한 사람이라고 자부했던 그들은 한마디로 세상을 구제하겠다는 공자의 열정을 비웃었다. 근본적으로 되지도 않을 일을 한 탓에 곳곳에서 벽에 부딪혀 상갓집의 개가 됐다고 비난했다. 일부 은자들의 경우는 공자의 제자들에게 스승을 따르지 말고 산속으로 운거하라는 충고까지 했다. 태평성대가 찾아올 경우 다시 세상에 나오라는 얘기였다. 하지만 공자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 말을 들을 때면 우리는 산속의 새나 짐승과 같은 무리가 돼서는 안 된다. 천하가 태평해지면 나는 너희와 함께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로 제자들을 교육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공자는 각 제후국들을 분주하게 오가며 남에게 의지하는 생활을 계속했다.
그러나 나중에는 편히 발뻗고 쉴 곳조차 없게 됐다. 처지가 매우 비참하게 된 것이다. 다행히 제나라에 도착한 이후에는 경공이 능구를 시급으로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비춰 상황이 조금 나아지는 듯했다. 하지만 그는 그 제의를 이런지하에 거절했다. 그러고는 제자들에게 나는 경공에게 내 주장을 따르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그는 내 말을 들을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나에게 능구를 주려 했다. 그는 나를 너무나도 모른다. 라면서 자신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백성을 위해 세상을 구제하는 것이 최고의 이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어떤 부귀영화를 제의받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는 할 수 없이 제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로 향했다. 공자는 14년 동안이나 천하를 주유한 다음에야 자신의 주장이 제후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그제야 비로소 노나라로 돌아가 인재 육성에 전적으로 투신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 하지만 그의 인재 육성 방침은 기존의 것과는 확연하게 달랐다. 무엇보다 귀족의 자제들만 공부할 수 있는 전통을 타파했다. 주 평민 중에서 제자들을 받아들여 재능과 품행이 우수한 인재들을 대거 길러냈다. 그들 중에 일부는 제후들에게 발탁되기도 했다. 물론 이들은 스승의 뜻을 계속 받들어 세상을 구제하기 위해 끝없는 노력을 기울였다. 공자는 세상을 구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분투하며 일생을 살았다. 사서는 자신의 뜻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그의 우구구민 정신,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는 노력, 무력에 굴복하지 않는 강한 의지 등은 후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됐다. 부귀하게 된다 해도 타락하지 않는 숭고한 정신, 역시 귀감으로 남았다. 공자는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 행동은 평범하게 해야 하지만 절대로 단순해서는 안 된다. 일국청 육신에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행동해야 한다. 자신만의 확실한 정신을 견지하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 넓고 호방한 정기로 자신을 드러내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 이렇게 해야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